네, 국민의힘 혁신위가 용태론에 침묵 중인 친윤, 중진들을 향해서 공개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의결하겠다는 겁니다. 네, 한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최강욱 전 의원의 막말 논란 등과 관련해 재차 언행 주의령을 내렸지만 일부 친명계 의원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혁신위가 용태론에 침묵 중인 당 지도부 또 중진, 친윤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공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먼저 혁신위 측의 발언 먼저 듣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인적 쇄신과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은 진척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혁신위원들 대부분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일단 한 주의 시간을 더 드리고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의결해서 최고위로 송부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과거의 권고라는 표현 대신에 혁신위에서 정식 안건으로 의결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혁신위의 결정 좀 일단 배경을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혁신위는 이제 혁신위 일을 하는 건데요. 혁신위 일을 하는 것이고 사실 혁신위가 이 비대위와 같은 힘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혁신위는 권고 내지 의결을 해도 권고죠. 따지고 보면 그걸 최고위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지만 당의 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식의 혁신위가 지도부에 대해서 희생을 촉구하는 이런 취지의 행위는 언행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혁신위의 언행 자체가 나중에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중진이나 친윤 등의 불출마 등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니까 인현 위원장이 처음에 희생이라는 단어 썼을 때는 이것이 자발적인 의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당히 효과를 얻기 어렵다. 오히려 당내 분란만 일으킨다는 취지에서 희생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그런 취지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위 활동 기간 동안에 혁신위에서는 안건을 내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 내지 당에서 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 안건을 구체화하는 거거든요. 실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하위 컷오프 20% 이런 기준을 내놨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혁신위에서 특정 인물을 언급하거나 하게 되면 일반적 기준에 따른 혁신위 당에서 일반적 기준에 따른 공천 탈락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특정인을 겨냥해서 찍어내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혁신위의 저런 압박의 행보가 조금 더 앞서 나가면 당의 분란을 초래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일반적 기준 정도를 내시고 그 기준을 당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이제 당의 작업인데 지금 하위 컷오프 20%와 관련해서 혁신위가 만약에 안을 먼저 내게 되면 그분들의 반발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질은 혁신의 본질은 희생이다. 그렇다면 희생은 자발적인 의사가 수반되는 것이고 그 자발적인 의사가 수반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조금 더 매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저번에 김기현 대표랑 이뇨한 위원장이랑 만났잖아요. 네. 그 뒤로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준 거예요. 기다렸죠. 근데 그 시간 동안 김기현 대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심지어 뭐 언론 보도지만은 울산에서 다시 뭔가 좀 하겠다라는 보도까지 있었으니 이뇨한 위원장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혁신위가 처음에 왔을 때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김기현 2기 체제에 어떻게 보면 큰 방어막이 돼줘서 나름대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것은 보였는데 지금 뭐 용두사미가 됐어요. 따지고 보면 바람 빠진 타이어 같은 신세가 됐는데 이게 혁신위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김기현 지도부에게는 짐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뇨한 위원장 고민하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하는 것들에 있어서 희생, 뭐 지금 영남 중진들에 대한 수도권 뭐 험지 출마라든지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 콧방귀도 안 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위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길 가겠다라는 차원이니 무용지물 되는 어떤 취급을 받느니 이거 혁신이 문 닫겠다라고 이제 반 협박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머지않아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달았다 해서 저는 한 달 정도 봤는데요. 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한 2, 3주 안에는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거취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지도부에서도 보면 지도부 김기현 대표가 할 수 있는 이 역할이 사실 한정돼 있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도부에서 이미 그 이전에 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몇 명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도부에 있는 인원들을 보면 현역 의원들은 또 많지가 않아요. 선출직들 중에
현역이 아닌 분들이 많고 그럼 현역 컷오프 대상과 관련된 논의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만약에 나머지 뭐 친윤, 영남 중진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분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김기현 대표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죠.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뿐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를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그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뜨기 직전이나 또는 그 뜬 이후나 어쨌든 뭔가 당내 절차상 과정을 보고 하는 것과 선거제도 개혁 문제와 또 연관돼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만들겠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의 대상이 많아요. 지금 현재 어떤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 지금 선언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컷오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제도가 다 마무리된 뒤에 이준석 당대표가 입지가 좁아지거나 정해진 뒤에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정무적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장 지도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혁신위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혁신위의 입장과 지도부의 반응은 약간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총선 전에 어떤 혁신안이 통과되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고 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만 결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당대표 직과 관련된 결단 또는 불출마 관련된 결단. 김기현 대표한테 그것 이외의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서 이런 현실적인 한계 등을 반영하거나 여건 등을 반영한다면 시간적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혁신안에 대한 당의 반응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태형 충남지사를 만났거든요. 김태형 충남지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듣고 오시죠. 지금처럼 그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당 중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이 네. 제대로 혁신위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 끄고 그러다면은 우리 저 혁신위원장님이 네. 논개처럼 다 끌어안아버리세요. 그냥 다 네. 끌어안고 그냥 해버리세요. 그래야 뭔가 변하지 뭐 혁신에 무슨 속도 조절이 어디가 있어요. 이분들 그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은 정기국회 끝나면은 그만둘 사람은 또 아니에요. 지금까지 형태를 보면 강하게 네. 밀어주시고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 지사의 발언 그리고 명심하겠다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말까지 들어봤는데요. 사실 논계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끌어안고 같이 이렇게 물로 들어가는 그런 인물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논계를 비유했고 그리고 명심하겠다. 이 전체적인 이 대화의 흐름과 의미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근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어디 가서 어떤 말 조언을 들을 때 다 명심하겠다고 합니다. 옛날 홍준표 시장이 얘기할 때도 다 명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저 부분은 잘 알아들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라는 취지고, 그것을 그 당신 말대로 그대로 실현하겠다, 혁신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저 논계라는 부분은 아마도 자진의 산 또는 그쵸. 마지막 혁신 안건으로 지도부 퇴진 뭐 이런 논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부분은 사실 지도부와 혁신안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혁신위원장은 약간의 서로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민주당 혁신위원회도 혁신위원회에서 안건을 냈는데 이것이 당 지도부가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 받는 국민적 지탄이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하는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사실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 채찍과 같은 가장 강력한 혁신안이 제일 좋겠지만 이거 실현 불가능한 혁신안의 경우에는 오히려 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내려뜨릴 수가 있어요. 또 분란을 촉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뇨한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면서 마련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수용 가능한 혁신안 등을 내게 되면 당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혁신안을 구현하는 이런 절차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본인은 이제 약간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혁신안을 주문하겠죠. 바깥에 이런 당의 일원으로 당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그러나 그런 강력한 혁신안이 과연 실현 가능하고 그것이 당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혁신위원회 지도부가 또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논계 발언은 좀 네.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윤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김기현 지도부 입장에서 상당히 방어를 해주시는 건데 좀 객관적으로 제가 보면은 김기현 대표나 김기현 지도부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혁신위가 없으면 김기현 2기 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출범할 때부터 기형적이었어요. 혁신위가 김기현 2기 체제를 지탱하는 말하자면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혁신위가 해체가 되면요. 김기현 2기 체계도 비대위로 전환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혁신위가 성공해야만 김기현 체제가 그대로 내년 총선까지 어떤 지도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아마 김기현 대표도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저는 김태흠 지금 지사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논개가 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혁신위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정말 김기현 체제가 말을 안 듣는다. 중진 의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희생을 하지 않겠다고 자꾸 도망다닌다 하면 혁신위의 해체까지도 생각하라는 저는 암묵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혁신위가 해체돼 버리면 김기현 2기 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 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앞서도 얘기했지만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가 이게 해체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들이 굉장히 큰 압박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거취를 표명하면 결국에는 대표가 그러게 수도권 진출, 험지로 출마하겠다 하면 나머지 영남권에 있는 중진들은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에 대한 전체 간판을 놓고 나서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혁신위 활동이 있어야 김기현 2기 체제가 유지된다라는 이제 대전제를 깔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정의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혁신위의 혁신안이 지도부의 거취 등이 만약에 포함이 되거나 지도부의 거취뿐만 아니고 불출마 여부가 포함이 된다면 이것도 이율 안 만든 거거든요. 이게 약간 모순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만 이제 혁신위의 혁신 활동이 그때그때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국민적 지지율로 이어지면 가장 좋은 거가 되겠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도부도 살고 혁신위원회도 면이 쓰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혁신안 갖고는 안 된다는 국민적 평가 만약에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도부 거치하고 또 연결되는 것이고 그럼 당이 또 혼란으로 빠져드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저는 실리적인 측면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대국민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대국민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대국민 메시지라는 것은 당대표가 어떤 말을 하거나 혁신위원회에서 어떤 말을 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예컨대 누가 불출마한다. 그럼 국민께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메시지가 충분하다 그러면 더 이상의 불출마 종용을 통해서 당이 혼란을 빠져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메시지로 불충분하다 그러면 더 큰 메시지가 나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뭔가 점진적인 메시지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그런 메시지 플러스 당 중진의 험지 출마 이런 부분은 의석수가 늘어나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험지 출마를 통해서 당이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만 그것이 의석수로 그것이 이제 선거 전략으로 저희가 세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불출마를 적용하거나 그냥 험지 출마를 말하게 되면 저는 이전에 있었던 분란이 또 재현될 여지가 없잖아 있다. 그래서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적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저희 너무 국민님한테 많은 팁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말을 아끼고 싶지만 제가 조언을 좀 드리면 새겨드릴게요. 네, 새겨드리시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혁신위와 김기현 2기 체제의 이 출발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강서구 보궐선거에 참패해서 기인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지도 체제가 가면 내년 총선이 목표예요. 총선에서 정말 이대로 강서구 참패를 이어갈 것이냐. 그런 위기감에서 혁신위와 어떻게 해서든 기형적으로라도 김기현 2기 체제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는 무엇이냐면 혁신위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만드는 토양이지요. 그러면은 희생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부에 대한 지도부의 개개인이 미워서 불출마를 시키려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한 대로 국민한테 메시지를 던지려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이죠. 그러면 기득권은 뭡니까? 대통령 주변에서 신윤 윤핵관들이 누렸던 부분들, 그다음에 영남, 말하자면 험지가 아닌 양지에서 살았던 분들께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수도권 와라. 이런 메시지가 결국에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정말 양지에 있고 싶지 추운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전체적으로 혁신이 출범 자체는 양당이 마찰을 가질 거예요.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것이잖아요. 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뇨한 위원장의 혁신 자체의 방향을 지도부가 대승적으로 받는 것들이 결국에는 전체 당을 위해서는 좋은 거 아닐 것인가. 저는 그런 이제 조언을 드리는 것이죠.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그 지도부의 거취 문제나 여러 가지 혁신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생물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전에 그 김상곤 혁신이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김상곤 혁신의 경우에도 분명히 혁신위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당내 분란은 커졌고 그래서 결국은 선대위원장으로 전권을 바꾼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까지 가게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는 예정하고 한 건 아닐 테고
그렇지만 당내의 분란이 커지고 또 국민적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형식의 어떤 혁신안을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뭔가 예정해놓고 가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당내 분란을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혁신위 활동대로 하고 이것을 수용할 지도부의 역할 등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걸 고려해서 조금 선별적으로 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혁신위가 문을 닫고 지도부들도 영남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저희 두 분 말씀하시는 도중에 속보가 좀 들어와서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외 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 대해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소식인데요. 앞서 지난 6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고 피고인도 교화 가능성이 없어서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정 씨는 지난 5월 과외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회송해서 낙동강 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요.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혁신위와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런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고 조금 보도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이제 혁신위원 여럿이 좀 사의를 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공통되게 나온 이야기는 이제 김경진 위원으로부터 이 혁신위가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 끌기 용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고 이 발언을 들은 이제 혁신위원 여럿이 사의를 표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인데 혁신위 내부에서의 지금 분위기라던가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셨을 때 좀 어떤 생각 좀 하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위의 활동 기한이 너무 길어요. 60일이면.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혁신의 활동 기한과 선거기획단이 출범을 미리 해가지고 지금 선거기획단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면 혁신의 활동이라는 건 사실은 혁신위원들이 느낄 무력감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혁신위원회에서는 사실 3-4가지의 압축적이고 좀 파격적인 이런 안들을 지도부에 건의하고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만약 혁신위 활동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저런 오해들이 살 여지가 없잖아 있죠. 지도부는 또 지도부 별도로 움직이고 혁신위원회에서 낸 안건을 지도부에서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외부 혁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들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위원회는 지금도 사실 좀 시간이 남는다는 생각이 좀 개인 들거든요. 저렇게 김태흠 지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런 거 다 좋은데 혁신위원회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개인적인 회의는 있어요. 저는 압축적으로 혁신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이미 나왔던 안들을 강력하게 안건으로 내는 게 목적이지 혁신에서 혁신안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오랫동안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이미 다 어느 정도의 혁신안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다 돼 있는 상태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렇다면 그 혁신안을 밀어붙이는 데 어떤 혁신의 활동이나 힘을 쏟아야 되는데 지금 이니현 위원장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혁신위원회 활동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약간 회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들의 경우에 상업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쵸. 이 상업이 있는 분들이 와서 보수도 안 받고 정당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저분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희생 기한을 줄여주고 희생을 통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자부심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측면에서 보면 콤팩트 있게 혁신위 활동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발언이 나온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체제 유지를 위해서 시간 끌기용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런 취지의 혁신의 활동은 아니라고 보지만 일부 위원들이 특히 외부 위원들이 그렇게 느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니현 위원장이 혁신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혁신위 위원들의 내부 의사를 수렴해서 결정을 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더 이상 4호 안건, 5호 안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혁신위에서 낼 안건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얼핏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과학기술 인재의 공천을 늘리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혁신위에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고 선거기획단이나 공심위 등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례적인 주장도 안 해요. 이미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면 3, 4호 안건에 냈던 기존 혁신안들이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이것의 관철 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혁신의 활동 방향이 맞지 않겠는가. 또 다른 혁신위 안건을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아까 이제 비대위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이용 의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친윤이죠. 비대위 체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 이제 유지에 대해 좀 힘을 실는 발언을 해서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지금 혁신이 내부에서도 이런 발언들이 좀 나왔다고 하는데 요 지금 분위기 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혁신이와 김기현 지금 체제를 가지고 당 내,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냥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걸 보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좀 봐요. 용산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용 의원이든 나머지 의원들이 보면 제각각 얘기하는 건 용산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뭔가를 정확하게 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우왕좌왕해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보일 거예요. 혁신이가 잘 통합과 뭐 변화 부분까지는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물론 이제 알맹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희생 부분에서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 자체도 이게 혁신이의 지금의 혁신의 주장들이 용산이 뒷배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처음에 있다가 또 그게 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기현 2기 체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오케이가 된 거겠죠, 용산에서. 그러니까 혁신위를 띄워서 봉합돼서 조금 기형적인 모습으로 가고는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비대위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시기상의 문제지. 정치문법들이 그렇습니다. 이 재보궐선거에 참패를 하고 나서 혁신위가 들어서면 그 지도체제는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로 가는 것들이 그냥 A, B, C, 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비대위로 간다 안 간다. 김기현 체제가 2기 체제로 갈지 아니면 비대위를 김기현 지금 현 대표가 지휘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지도부 체제로 그대로 총선으로 간다는 것은 그러게 말하는 분들은 조금 그냥 상상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용 의원의 저 말은 사실 김기현 대표 체제를 압박하는 그 취지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가 유지돼야 되려면 아까 말씀하신 혁신위가 성공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혁신위가 성공을 해야지만 김기현 체제가 유지된다는 것은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그것이 김기현 대표가 본인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시점의 문제지. 그것이 뭐 불출마이든 당대표를 그만두게 되면 그건 비대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신중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불출마 이런 부분은 불출마나 당대표 중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한 팩트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야지만 국민께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체제로 갈지 비대위로 갈지 아니면 체제를 유지할지 이렇게 정해놓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반응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진행은 진행대로 그렇죠. 하고 진행해 가면서 국민적 반응이 만약에 싸늘하다 그러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 변화의 정도나 강도나 폭이 국민적 기대에 맞지 않다. 이게 드러나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 분명한 성공을 거둬야 된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이해관계 다 일치해요. 그렇다면 그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고 뭐 국민적 지지가 현재에 대해 싸늘하다. 그럼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제 최고위원 선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최고위원 선출도 선출된 분이 사실은 김기현 대표 측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전 총선대위 때 하는 역할이나 기존에 해왔던 역할 등을 보면 그냥 그 관행적으로 경북 쪽에 최고위원이 이제 사퇴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다음 그쪽 몫으로 오게 된 것이지 저분에 대한 성향 때문에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아니다. 특히나 전국위원을 선출한 거거든요. 이것이 그냥 지명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 최고위원 선출 관련돼서 선출됐기 때문에 현 지도체제를 유지한다. 이것이 100%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대표가 사퇴하거나요. 그다음에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서 4명이 청년 최고 포함해서 4명이 사퇴하게 되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는 분명히 열려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여건이 되느냐.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가 가라고 지금 지지율로 보여주느냐 아니면 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라고 보여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용산의 뜻이 뭐다 그 김기현 대표의 의지가 뭐다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부차적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가 비대위를 가더라도 본인이 내년 총선에 어떤 지휘봉을 잡으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혁신위의 말대로 본인이 수도권 험지 출마하면 비대위원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연연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울산이나 뭐 본인의 지역구에서 버티기를 한다. 그럼 혁신위는 문을 닫아요.
아마 제 생각에 이뇨한 위원장 스타일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혁신위가 무너지면 김기현 지도체제도 무너지고 김기현 지도체제가 무너지면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서 직은 유지할 수 있으나 결국엔 비대위 체제에서 사라지고 비대위는 누구를 제일 먼저 쳐내겠습니까? 혁신위에서 주장했던 영남권에 있는 중진 의원들을 하나둘씩 쳐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계산법이 있으면 저 같으면 시원하게 혁신에 대한 물음에 있어서 답을 하고 선두에 서서 영남에 있는 중진들을 이끌고 수도권이나 험지로 오는 그런 역할을 하면 김기현 대표는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 쉽지는 않다. 저는 그 정도에서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지금 상황에서 결정하면 혁신위까지도 힘이 실릴 수 있고 비대위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스스로 혁신위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김기현 대표가 본인 거취와 관련된 공개적 발언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관련돼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본인이 여러 가지 그 당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의 힘을 얻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그런 공개적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오해를 또 받을 여지가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현재도 김기현 대표는 본인의 그 어떤 행보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 시점을 보는 것이고 만약에 당대표가 어떤 거취 문제를 얘기하거나 그다음에 중진들에 대해서 당대표가 나서서 얘기하게 되면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가 얘기하는 거라서 굉장히 힘이 실려요.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시도하고 있는 신당에 대한 여러 가지 행보, 그다음에 선거제 이런 것 관련돼서 다양한 정치적 공간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쵸. 또 컷오프 당하는 분들이 억울하다 이런 국민적 억울함을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한 건 억울하겠지만 그 해당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당신은 억울하네. 이런 그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공천 기준을 갖고 뭐 컷오프를 해도 하는 것인데 만약에 혁신위에서 중진들 뭐 컷오프 시켜라라고 했다고 당대표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가 컷오프를 압박하게 되면 저는 그것은 당이 분란으로 간다고 봐요.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는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혁신안이 뭔가 구체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객관적인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다라고 느끼게끔 하려 그러면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전에 김기현 당대표가 어떤 모종의 말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도 조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여론조사 결과들 관련해서 좀 계속씩 나오고 있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신당 창당하면 지지하겠다라는 국민 한 21% 정도 나오는 것으로도 조사가 되고 있고 물론 이것도 조사 상황마다 조금 지금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지율에 대한 해석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상당히 파급력이 있다. 그러니까 잠재력을 품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신당 지지가 21%잖아요. 지지하지 않는다고 69%입니다. 예. 따지고 봤을 때는 21%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절반씩 놓고 봤을 때요. 나머지 그러면 35, 35라고 보시죠. 만약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러면 한 69로 구성합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21이에요. 그러면 보통 지금 공당이 차지하는 지지율을 35로 가정했을 때는 21%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신당 지지가 20, 30대가 주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던 건 젊은 층이었잖아요. 이 부분을 그대로 소거하고 끌고 가고 있다는 점이 또 유의미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지지가 서울, 전라, TK에 고루고루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신당의 기대가 결국에는 지금 이 양쪽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정치의 어떤 극단내로 치우치는 부분에서의 피로감이 어떤 중도층이나 나머지 무당층에서 새로운 세력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의 바람이 큰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그런 분출구를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통해서 흡수하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양당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는 21일에 한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10%라도 지지를 받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고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 조사 결과들을 보면서 TK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도 좀 보이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걸 보고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겠습니까?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건 이준석에 대한 지지로 보이고 만약에 이준석 정당을 만들게 되면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들이 저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단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통상 유효 총 투표수의 몇 퍼센트 이렇게 되거든요. 유효 총 투표수의 3%를 넣게 되면 비례의석 배당 대상 정당이 됩니다. 그럼 비례의석을 받는 분들은 몇 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효 총 투표수로 따지면 뭐 한 10여 프로 정도 될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별로 이게 고르게 20%대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역구에 출마할 분들이 당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들이 일단 주저한다는 거. 거기에 마지노선이 뭐냐면 저게 유효 총 투표수이기 때문에 유효 총 투표수의 15%를 얻어야지만 선거부의 보존이 전액이 돼요. 그리고 21%라고 하면 저희 개인적으로 이게 유효 총 투표수의 15%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출마할 분들이 거의 없다. 이 지역, 예를 들어 대구 경북에 만약에 저게 30% 40% 나오면은 가능하죠. 그러면 신당의 파괴력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당하신 분들이 절로 또 갈 유인도 되고, 그런데 지금 저 정도 나오게 되면 유인이 없는 것이고요. 서울은 더군다나 저렇게 되면 서울에 출마할 수 있는 분들은 극히 미미하다. 현재 입장에서 보면. 따라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전국 어딜 가더라도 당선되기 어려운 지지율, 또는 본인 신당과 같이 할 후보자를 찾기가 어려운 지지율, 따라서 지지율을 좀 올려야 되는 것이고, 가장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은 게 아마 경북 대구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걸 겁니다. 그래야지만 본인이 원했던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압박용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컷오프 당하신 분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만 아직 뭐 신당 창당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저게 이제 앞으로 움직일 여지들이 이제 충분히 많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변수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양 당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죠. 외적 변수가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꾸준히 호남에서도 순천에 머물면서 정치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구로 가고 뭐 내일 모레는 또 오늘도 대구를 갑니다. 오늘도 대구로 가고 예. 저기 또 그 킨텍스인가 백스콘가? 하여튼 그 컨벤션에서 예. 또 이제 지지자들 1,300명을 해서 번개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설회를 준비를 하는데, 결국에는 보면은 이준석의 보폭이 넓게 가잖아요. 이 넓게 가는 것들이 얼마나 통하느냐. 그리고 2030은 굉장히 그 SNS 상이나 이런 쪽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 오프라인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존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혁신의 모습들이 그 모습과 대비가 된다면 신당의 확장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준석 신당의 모든 키는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준석 신당이 막 크고 있는데요. 국정기조를 확 바꿔서 정말 이준석이 요구하는 대로 뭐 홍범도 장군 형상에 대해서 불찰이었다 인정하거나, 이태원 참사 이 유가족들을 보듬어 안거나, 최수근 상병에 대한 어떤 수사 개입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갑자기 용인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신당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요인들을 빼고서는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에 지금 가는 길들이 상당히 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막말 파문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민주당이 이러한 어떤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내놨는데, 최근에 있었던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 주 내내 사과를 드렸어요. 방송에 예. 나가서. 뭐 이거는 뭐 변명 여지가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건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떤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과 상식을 넘어서는 발언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또 특정 어떤 세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 시각에서 불편하다면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닌 것이에요. 본인은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당에서도 오늘 결정이 됐지만 공천 심사에 막말 설화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보면 이제 부정부패, 젠더 폭력, 입시 부정, 공직 윤리 위반, 이 네 가지 정도가 이 공직 심사에 들어갔는데, 여기에 공천 심사에서 막말과 설화에 대해서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의결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는 좀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해서 국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당연히 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면 당을 대표하는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게 오롯이 이재명 대표의 탓일까요? 그건 아니지만 대표라서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민주당이
정말로 다시 한번 이런 막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자성하고 각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뭐 좀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자제되는데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공천에 반영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감점인지 아니면 컷오프인지 모르겠어요. 감점이면은 의미가 크게 없다고 보는 것이 컷오프면은 가능해요. 근데 감점이게 되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본인의 동지의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편 보면 저기 얘기하고 동조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 강성 지지층에 대한 호소인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럼 강성 지지층에 대한 호소는 본인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경선에서 강성 지지층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감점보다 많이 더 크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근데 그것이 감점이 크다. 너무 커서 이게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그런 일이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저분들의 양식에 기댈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이해관계에 기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천룰에 여러 강성지층에 대한 호소보다 더 큰 감점 기준이 지어진다 그러면 저는 잦아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지만 관련 발언들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뭐 선거일 이전이면은 사퇴를 하거나 혹은 이후면은 뭐 당의 결정에 따르게 하겠다 이런 거 서약하겠다라는 것인데 영향 좀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있어요. 벌써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입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 옹호했던 분들은 어제까지는 좀 옹호 입장을 했던 분들은 본인의 옹호 자체도 잘못됐다라고 상황을 올리기도 합니다. 옹호했던 분들이 공천에 반영한다고 하면 옹호 입장을 안 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옹호뿐만 아니라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이 공천의 감점 자체도요. 뭐 배제냐 아니냐 하지만 강력하게 배제하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이고 판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의 감점은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정치인한테 공천은요 거의 뭐 정치를 하냐 마냐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좀 강력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한테도 여러 가지 강성 지지층이 항의성 문자 보낸다. 그러면 이 민주당에 과연 이게 공당으로서 상당히 공직 후보자 추천할 때 뭔가 걸러서 추천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만약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게 된다 그러면 당대표마저 저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인데 과연 저 룰을 올바르게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회의는 있어요. 계속 말씀하신 게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이 부분을 과연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 저는 부분인데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당대표가 가고 있다고 봅니다. 조심스럽게. 최근의 발언들을 보시면 당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행동이나 발언들이 강성 지지층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얘기하는 것들도 강성 지지층이 항의를 하더라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박에 잘라내는 건 좋지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극기하고 헤어지기까지가 한 4, 5년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뭐 황교안 예전에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김재원 최고위원 예. 가는 데까지 태극기가 국민의힘을 감싸면서 많은 힘듦을 겪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는 만큼 물론 우리 민주당에도 정말 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매도할 수는 없지만 아주 이성적이지 않고 그다음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당대표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지지층과는 결별을 마음먹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